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남극조약 사무국의 기록 보관실로 들어섭니다. 빙하가 노근드긋한 색깔로 칠해진 벽을 따라 파일 캐비닛이 줄지어 있습니다. 번호가 매겨지고 관료적 정확성으로 상호 참조된 폴더들에는 가장 남쪽에 있는 대륙의 모든 연구 기지에 대한 점검 보고서가 들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드라마틱한 내용, 비밀, 책략, 숨겨진 의도 등을 기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신 훨씬 더 불안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평범함 그 자체를 세심하게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조약은 1959년 12월 1일 워싱턴 DC에서 체결되었습니다. 1957년에서 1958년 국제지구물리의 하해 동안 남극과 그 주변에서 활동했던 12개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일본, 벨기에, 노르웨이,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갈등의 열기 속이 아니라 뜻밖의 협력 속에서 만났습니다. 냉전은 가장 극심한 시기에 있었지만 이들 국가는 대륙 전체를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400만 제곱킬로미터의 얼음과 암석으로 이루어진 이곳을 지구상 최초이자 유일한 비무장 육지로 만든 것입니다. 이 기록 보관소에서 발견하는 것은 음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오할 수도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것은 남극을 의도적으로 지루하게 만들려는 선택이었습니다. 조약의 제1조는 군사기지 및 요새 건설, 군사훈련 실시, 모든 종류의 무기 시험과 같은 군사적 성격의 조치를 금지합니다. 제5조는 핵폭발과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금지합니다. 남극 대륙은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이 문구는 공식 문서에 너무 자주 반복되어 거의 종교적인 주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함은 놀라운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남극에 대해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문명이나 외계인 기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것은 자원 부족과 영토 야망에 맞서 국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자제력입니다. 경쟁으로 정의되는 시대에 남극은 경제적 착취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의 일시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숨겨진 진실은 그러한 협력이 여전히 깨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대륙의 광물 자원 규모를 아무도 완전히 알지 못하게 하는 의정서 준수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점검 보고서를 꺼냅니다. 기지 재고 목록에는 디젤 연료량, 톤 단위로 측정된 식량 저장량, 월동대원대 여름 인원의 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절차에 대한 불만 사항, 더 나은 수처리 시스템에 대한 권장 사항, 비상 대피 장비 상태에 대한 메모도 있습니다. 한 보고서에는 특정 연구 프로젝트가 환경 의정서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3시간의 토론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허용된 것보다 정확히 147m 더 펭귄 서식지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점검 제도는 그 자체로 특별합니다. 조약이 1961년에 발효된 이래 서명국은 언제든지 사전 통지 없이 옵서버를 지정하여 모든 기지, 시설, 설비 또는 장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피점검 당사자는 모든 지역에 대한 완전한 접근의 자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점검관들이 사전에 기지에 통보합니다. 남극의 물류 여건상 기습 방문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964년과 2024년 사이에 60번 이상의 점검이 실시되었습니다. 연구실 장비부터 연료 저장 탱크의 구조적 무결성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투명성에 그토록 헌신하는 국가들이 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에 연구기지를 유지하는 것일까요? 미국이 운영하는 가장 큰 남극 시설인 맥머도 기지는 연간 3번의 화물선 운송과 100번 이상의 공중 수송 임무가 필요합니다. 이는 1200명의 여름 거주자와 150명의 월동 대원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류 비용만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지루한 과학을 위해 이토록 엄청난 비용을 정당화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긴 어두운 겨울 동안 이 기지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있습니다. 해빙이 해안에서 수백 킬로미터까지 확장되고 모든 비행이 중단되는 시기입니다. 당신은 연구 요약에서 단서를 찾습니다. 보스토크 기지에서는 3,623m 깊이로 빙상의 빙하 코어 시추 작업을 합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80만 년 전에 갇힌 기포를 포함하는 원통형 샘플을 추출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 운영하는 콩코르디아 기지에서는 연구원들이 극심한 고립이 생리적 및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이 기지는 장기 우주 임무를 위한 아날로그로 활용됩니다. 헨리 6 연구기지의 영국 과학자들은 1980년대 남극 상공에 처음 나타난 오존층 구멍의 계절적 발달과 축소를 모니터링합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 환경 정책을 바꾸었습니다. 연구는 실제이며 연구 결과는 동료 심사를 거친 학술지에 게재되고 데이터는 국제적으로 공유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에는 계산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마치 조약 국가들이 단순히 협력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이 발판을 마련하기 전에 남극을 선제적으로 점유하고 존재감과 정당성을 확립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남극 조약에 대한 1998년 환경보호의정서는 남극을 평화와 과학에 전념하는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과학 연구를 제외한 모든 광물 자원 착취를 금지하는 50년간의 광업 금지 조항을 부과했습니다. 그 금지 조항은 2048년에 만료됩니다. 당신은 이 정돈된 파일들 사이에 앉아 모든 남극 주둔 정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60년 이상 지속되어 온 국제 협력이 21세기 중반 자원 부족의 경제적 압력을 견딜 수 있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극에 숨겨진 것은 고대의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갈등입니다. 연기되었을 뿐 예방된 것이 아닙니다. 머리 위 형광등이 윙윙거립니다. 기록 보관실의 온도 조절 환경 밖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일상의 리듬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관료적 자제심의 종이 유령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은 궁금해합니다. 남극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곳의 삶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움과 심오한 침묵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단순히 풍경 자체를 경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경험하는 것일까요? 아무도 승리할 수 없는 공유된 개척지의 이상하고 불안한 평화를 말입니다. 당신이 또 다른 폴더를 닫고 다음 폴더를 잡을 때에도 질문은 계속됩니다. 인류가 경계를 긋는 법을 처음 배운 이래 영토를 놓고 경쟁해 온 인류가 왜 이곳만큼은 다르게 다루기로 결정했는지에 대한 열쇠가 이 문서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진짜 비밀은 더 간단할 것입니다. 남극의 보호는 전적으로 남극이 경제적으로 접근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지루하게 남아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남극이 수익성이 있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해지는 순간 조약은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어떤 정부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당신은 의심합니다. 기록 보관실의 시계는 마감 시간을 향해 똑딱거립니다. 겨울 해가 창문을 비스듬히 비춥니다. 당신은 세상의 맨 아래 대륙을 생각합니다. 바로 이 순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긴 어둠 속으로 들어가 장비를 유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정학적 자제심의 무대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것뿐일 것입니다. 인류가 논쟁적인 역사에서 잠시 동안 어떤 것을 그대로 두기로 합의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조약의 원문은 이제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한 채 컬렉션 앞에 보호 슬리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협상된 문구들 사이에서 말해지지 않은 것을 찾으며 읽습니다.
핵전쟁 직전에 있던 국가들을 이끌어 그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했던 얼어붙은 대륙을 보호하게 만든 두려움과 희망을 찾습니다. 단어들은 그저 불투명하며 문자적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요점일 것입니다. 남극에 대한 진실은 숨겨진 진실이 없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인간이 쉽게 착취할 수 있는 것을 착취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놀라운 사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 2048년이라는 날짜가 떠오릅니다. 광업 금지가 만료되기까지 22년이 남았습니다. 당신은 진실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회의실과 연구기지에서, 기후 모델과 자원 조사에서, 그리고 지정학적 필연성의 느리고 고된 진전 속에서 여전히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은 남극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이 부족해졌을 때 그들이 남극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당신은 폴더를 닫고 떠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거리까지 당신을 따라옵니다. 지루함이 낙원을 얼마나 오래 보호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있는 버드 극지 기후 연구 센터 근처 카페에서 엘리너 바스케스 박사와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남극 빙하 코어 데이터 컬렉션을 관리합니다. 그녀는 이 대륙에서 23번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가지 직업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2007년 웨이스 디바이드에서의 시추 사고로 인한 영구적인 동상으로 뻣뻣합니다. 그녀는 블라액 커피를 주문하고 적대적인 의회 위원회에 복잡한 과학 개념을 설명하는데 익숙한 사람처럼 침착하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드라마틱한 것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컵에 설탕을 저으며 규칙적인 정밀함을 보입니다. 이는 모든 움직임이 효율적이어야 하는 현장 캠프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유사한 동작을 했음을 시사합니다. 고대 바이러스, 잃어버린 문명, 외계인 방문의 증거 같은 것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훨씬 더 지루하고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고 있습니다. 그녀와 동료들이 남극에서 추출하는 빙하 코어는 압축된 눈의 원통형 샘플입니다. 각 층은 1년간의 축적을 나타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4km가 넘는 빙상에 시추함으로써 연구원들은 거의 1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구 대기 구성에 대한 연속적인 기록을 얻습니다. 러시아 보스토크 기지에서 가장 깊은 빙하 코어는 1998년 시추가 중단되기 전 3,623m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호수 보스토크에서 불과 130m 위에 있었습니다. 이 호수는 최소 1,500만 년 동안 4km의 얼음 아래에 봉인된 빙하 아래 수채입니다. 모든 1세제곱센티미터의 얼음에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바스웰러 박사는 설명합니다. 눈이 얼음으로 압축될 때 갇힌 기포는 고대 대기의 샘플을 보존합니다. 우리는 80만 년 전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오늘날의 공기를 측정하는 것과 동일한 정밀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산자의 층을 발견하여 역사적 기록이 사라진 화산 폭발의 연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신성에서 온 우주 먼지, 특정 천문학적 사건 동안 떨어진 미세 운석을 감지합니다. 얼음은 도서관이며 우리는 목록을 정리하는 사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코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평범합니다. 시추 작업은 짧은 남극의 여름 동안 하루 24시간 진행됩니다. 각 시추 작업은 장비를 회수하고 코어를 추출하며 드릴을 재조립하기 전에 1m에서 6m 사이의 코어를 생산합니다. 코어는 사진을 찍고 측정하고 1m 길이로 자르고 단열된 운송 용기에 포장됩니다. 그런 다음 육로 이동 차량으로 해안 기지로, 그 다음 쇠빙선으로 뉴질랜드나 칠레로 운송됩니다.
마지막으로 냉장 트럭으로 영하 35도 셀시우스로 무기한 보관될 수 있는 저장 시설로 운반됩니다. 저는 몇 달 동안 상자에 라벨을 붙이며 살았습니다. 바스케스 박사는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영하 60도에서도 작동하는 마케오로 플라스틱 슬리브에 코어 식별 번호를 쓰고 운송 목록과 재고 목록을 대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관원들과 얼음이 특별 허가가 필요한 생물학적 샘플로 분류되는지에 대해 논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남극 과학의 현실입니다. 99%의 물류와 문서 작업, 1%의 발견입니다. 하지만 그 1%가 인류가 자신들의 행성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빙하 코어 데이터는 지구 기후가 약 10만 년 주기로 빙하기와 간빙기 사이를 오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행성 궤도 기하학의 미묘한 변화, 즉 밀란코비치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밀란코비치 주기는 1920년대에 이론적으로 제안되었지만 빙하 코어 기록이 증거를 제공할 때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테어는 지난 80만 년 동안의 모든 이전 빙하기와 간빙기 주기 내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180에서 280 ppm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산화탄소 농도인 420 ppm 이상은 이 전체 기록에서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바스케스는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데이터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수십 개의 과학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후에 대한 인간의 영향에 대한 모든 모호함을 제거합니다. 빙하 코어는 거의 100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속적이고 끊어지지 않는 온도계이자 대기 분석기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인류 존재의 전체 역사에서 전례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인류 진화 역사에서도 전례가 없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기후 변화가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해안 도시 전체는 대규모 보호 인프라를 필요로 하거나 버려져야 할 것입니다. 농경지는 수백 킬로미터 이동할 것입니다. 수자원은 재분배될 것입니다. 지루하고 전문적이며 수년간의 지루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빙하 코어는 이러한 예측에 대한 증거적 토대를 제공합니다. 정부는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남극 연구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결론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바스케스는 휴대전화를 꺼내 서남극 빙상에 쌓인 눈에 거의 파묻힌 건물무리인 웨이스 디바이드 캠프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8명의 과학자와 지원 스태프가 2009년에서 2011년 시추 시즌 동안 8주 교대 근무를 하며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작업을 유지하기 위해 교대로 일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공간은 더 큰 제임스 웨이 구조물 내부에 세워진 단열 텐트였습니다. 이것들은 임시 북극 시설용으로 설계된 군용인교 건물이지만 때로는 수년 동안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건물 문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이는 구조물을 가리키며 초록색 텐트가 보이냐고 묻습니다. 그녀는 2010년에 그곳에서 7주 동안 잠을 잤다고 말합니다. 히터를 계속 가동해도 내부 온도는 섭씨 5도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연료 절약에 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옷 위에 모든 옷을 껴입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추위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시추 장비 자체는 우리가 눈 속에 파놓은 덮인 터널을 통해 4분의 1 마일 걸어가야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루틴은 같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옷을 껴입고 드릴 현장으로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12시간 동안 코어를 회수하고 샘플을 기록합니다. 다시 돌아와 부엌에서 조리된 음식을 먹고 그날의 작업을 현장 일지에 기록한 후 잠을 잡니다. 당신은 남극 미스터리라는 서사를 정당화할 만한 어떤 사건이라도 기대하며 극적인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한 번은 눈보라 때문에 보급 비행기가 나흘 동안 지연되었다고 답합니다.
그녀는 커피를 배급해야 했다고 덧붙입니다. 그것이 그 시즌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남극 연구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그것은 고된 일입니다. 그것은 고학력자들이 수행하는 어렵고 위험하며 불편한 작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 조건에서 수개월을 보냅니다. 이 모든 것은 멀리 떨어진 실험실에 있는 다른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분석할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함입니다. 보스토크에서 채취한 빙하 코어는 완전히 분석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2011년에 완성된 웨이스 디바이드 코어는 분석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여전히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연구는 과학자들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바스케스는 여러 번의 남극 파견 후에 시간과 긴급성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합니다. 그녀는 얼음 위에서는 날씨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눈보라를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지쳐도 조건이 완벽하다면 시추 작업을 미룰 수 없습니다. 당신은 환경의 리듬에 순응하는 것을 배웁니다. 평범한 삶에는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내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커피를 3분 기다리는 것에 조바심을 내는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자신이 평범한 일상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많은 남극 베테랑들은 사회 복귀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립, 공동의 고난, 생존을 위한 팀원들에 대한 완전한 의존은 민간 생활에서 재현할 수 없는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귀환자들 사이에서 우울증과 이혼은 흔합니다. 어떤 이들은 계절마다 다시 돌아가며 일상생활의 위험이 동시에 너무 높고 너무 사소하게 느껴지는 세상에 재적응하지 못합니다. 바스케스는 커피잔을 응시하며 남극 대륙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신비롭거나 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대신 그것은 모든 불필요한 것을 벗겨냅니다. 당신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것은 엔터테인먼트, 다양성, 사생활, 편안함 등 거의 모든 것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목적 의식과 유능한 동료들입니다. 그러한 명확함을 경험하면 나머지 세상은 혼란스럽고 거짓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또 다른 숨겨진 진실을 나타냅니다. 남극은 고대의 비밀을 품고 있지 않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극한 환경 압력에 처했을 때 인간 본성에 대해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연구 기지들은 고립된 생활에 의도치 않은 실험장입니다. 그것들은 기후 과학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른 적대적인 환경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가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여기에는 시무주, 화성 식민지, 수중 서식지가 포함됩니다. 바스케스는 장기 임무를 위한 승무원 선발에 대해 나사와 협의했습니다. 남극 월동 근무에 사용되는 심리 선발 과정은 우주 비행사를 위해 개발된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기지 자체는 우주 서식지 설계의 유사체 역할을 합니다. 남극 고원 3233m 고도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콩코르디아 기지는 의도적으로 약 13명의 월동 승무원을 유지합니다. 이는 심리 연구에 따르면 자급자족하는 고립된 공동체를 위한 최소 생존 가능 인구입니다. 바스케스는 우리가 고립된 차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정부가 광고하지 않는 또 다른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디스토피아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미래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정착을 포함한다면 남극 기지들은 그 원형입니다. 영하 80도에서 장비를 유지하는 법, 내 달의 어둠 속에서 정신 건강을 보존하는 법, 탈출 가능성이 없을 때 대인 갈등을 관리하는 법 등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이 다음 개척지를 위한 작전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러시아 연구기지 아래에 있는 빙하의 밑 호수인 보스토크 호수에 대해 묻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진정한 미스터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 동안 지구 표면에서 고립되어 극한 조건에 적응한 독특한 생명체를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역입니다.
바스켓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보스토크가 과학적으로 매우 흥미롭다고 말합니다. 직접 샘플링하고 싶지만 문제가 있다고 덧붙입니다. 오염시키지 않고 깨끗한 환경으로 시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추공 자체는 지표면 미생물, 시추액, 열 변화를 유입시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2012년에 호수 표면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수한 샘플은 오염 우려 때문에 해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진흙 묻은 부츠를 신고 범죄 현장을 걸어 다닌 후에 연구하려는 것과 같다고 비유합니다. 보스토크의 도전은 남극 연구의 더 넓은 긴장감을 잘 보여줍니다. 대륙을 연구하는 행위 자체가 대륙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연구기지는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소비하며 우리 없이 진화한 환경에 인간의 존재를 도입합니다. 환경의정서는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과학적 관심이 커지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깊이 시추하고 더 외딴 지역에 접근하고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압력은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바스케스는 조용히 50년 후에는 남극이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음모론이 아니라 물류 문제라고 설명합니다.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질 것입니다. 각 발견은 새로운 연구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질문을 만듭니다. 이 대륙의 보호는 접근이 어렵고 비싼 상태로 남아 있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얼음 장벽이 줄어들든 기술이 운영을 더 저렴하게 만들든 일단 그것이 변하면 압력은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대화는 채굴 금지 조치가 만료되는 2048년의 미래로 넘어갑니다. 바스케스는 수정 없이 갱신될 것이라는데 회의적입니다. 그녀는 너무 많은 국가가 주둔을 유지하고 자원 조사를 수행하는데 너무 많은 투자를 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순수한 과학적 관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착취가 합법화될 때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착취를 막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해질 때 누가 무엇을 얻을지 결정할 협상을 위해 자신들의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고 시계를 확인합니다. 6주 후 그녀는 다시 웨이스 디바이드로 파견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특히 흥미로운 빙하 코어 기록 섹션을 목표로 하는 시추 작업을 감독할 것입니다. 그녀는 텐트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동결 건조 식품을 먹으며 수년 동안 완전히 분석되지 않을 얼음 샘플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녀는 기꺼이 심지어 열정적으로 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안, 즉 얼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떠날 준비를 하며 그녀는 남극에 대한 진실은 호기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순수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남아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업적 적용도, 즉각적인 실질적 이득도 없고 단지 이해하려는 욕구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단 그것이 끝나면 누군가 이 대륙에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내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는 착취와 보호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겠지만 그것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것을 부분적으로 착취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걸어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 여성은 과학적 추구의 엄격한 아름다움을 위해 관습적인 편안함을 희생했습니다. 당신은 남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 자체가 일종의 멸종 위기종임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이윤보다는 호기심에 이끌리고 지식을 위해 고난을 견디는 인류의 방식을 대표합니다. 현대 세계는 이를 수용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극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해지고 빙하 코어가 채굴 작업의 장애물이 되고 연구기지가 추출시설로 대체될 때 풍경 이상의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커피는 식었습니다. 밖에서는 오하이오의 겨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극 조건에 비하면 온화하지만 난방 건물과 가까운 대피소에 감사하게 생각할 만큼 충분히 춥습니다. 남쪽 어딘가 남극 겨울의 영원한 어둠 속에서 연구자들은 시추하고 측정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성의 역사를 한 번에 1미터의 얼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과 경쟁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워싱턴 D.레시 해군 기록 보관소에 있는 라이트 테이블 위에 펼쳐진 1946년 지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때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남극 해안선의 넓은 구역이 탐험되지 않음으로 표시되거나 단순히 빈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지가 아니라 정직함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산발적인 탐험 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대륙을 일주하거나 내부를 지도에 그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46년과 1947년 사이에 단 한 번의 남방우 여름 동안 하이점프 작전이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전의 남극 탐험으로 이미 전설적인 해군 소장 리처드 E. 버드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남극 탐험의 과학적 측면을 감독했습니다. 이 작전에는 4,700명의 병력과 항공모함 한 척, 잠수함 한 척을 포함한 13척의 함선, 그리고 25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남극 연구 기지를 설립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극지 조건에서 장비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겨울이 더 이상의 작전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해안선을 항공사진으로 매핑하는 것이었습니다. 탐험의 범위는 엄청났습니다. 8주 동안 버드의 조종사들은 이전의 지도에 없던 65만 제곱마일 이상의 영토를 비행했습니다. 그들은 7만 장 이상의 항공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9개의 새로운 산맥을 식별했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확도로 해안선의 넓은 부분을 매핑했습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극지 항공에 유용한 기상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전후 역량을 보여주는 물류와 인내의 위협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미래의 영토 주장을 정당화할 존재감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하이점프 작전은 또한 수십 년간의 추측을 낳았습니다. 왜 이렇게 거대한 군사작전이 과학 탐사로 위장되었을까요? 왜 잠수함을 남극 해역에 배치했을까요? 왜 1947년 2월 말에 임무를 갑자기 종료했을까요? 이는 계획보다 여러 주 빠른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겨울 날씨가 일찍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버드는 탐험 후 인터뷰에서 남극이 방대한 천연 자원 보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이 지역에 주둔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기밀 해제된 작전 보고서를 살펴보면 미스터리가 아니라 평범한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일일 기록에는 연료 소비, 기상 관측, 현상 및 분류된 사진의 수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1947년 2월 3일자 보고서에는 한 대의 마리네어 항공기가 엔진 고장으로 비상 착륙해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무원들은 이틀 동안 임시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한 후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또 다른 보고서는 USS 마운트 올림푸스 함상에서 크리스마스 날 제공된 메뉴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메뉴에는 로스트 칠면조, 달콤한 고구마, 크랜베리 소스,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보낸 휴일 동안 해군이 사기를 유지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에서 명확해지는 것은 하이점프 작전이 주장했던 그대로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전후 세계적 입지를 확립하던 시기에 수행된 과학적 목표를 가진 군사훈련이었습니다. 군 요원에는 해군 항공국과 미 해군 공병대 소속 인원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한랭지 건설 전문 지식은 연구기지를 설립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장비를 시험하고 작전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고대 문명이나 숨겨진 독일 기지에 대한 것이 아닌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바람 패턴, 얼음 두께, 극지 조건에 대한 최적의 항공기 구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력 효율성에 대한 극심한 추위의 생리학적 영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들은 가장 극적인 사건들이 장비 고장과 날씨와 관련이 있음을 밝힙니다. 1947년 1월 5일 거친 바다에 착륙하려던 PBM 마리너 비행정이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의 승무원이 사망했으며 이는 탐험의 유일한 사망자였습니다. 2월 22일 시속 100마일을 넘는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가 여러 대의 항공기를 손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나흘 동안 모든 비행 작전이 취소되었습니다. 임무의 조기 종료는 극적이기보다는 물류 문제였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몇몇 핵심 항공기가 손상된 상황이었습니다. 작전을 계속하는 것은 비례하는 과학적 이득 없이 인력의 위험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드의 공개적인 발언들은 다른 이야기들을 부채질했습니다. 1947년 3월 한 칠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극 너머의 땅을 발견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전략적, 상업적 성격의 자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인용문에 대한 영어 원본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이것이 오역되었거나 선정적으로 부풀려졌거나 완전히 조작되었다라고 믿습니다. 버드가 실제로 문서화된 미국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은 더 신중했습니다. 남극에는 광물 자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미국은 다른 국가의 영토 주장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항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대륙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들은 1947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전후 세계는 재편되고 있었고 천연 자원은 국력의 기반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도록 훈련된 해군 장교 버드는 계속적인 미국 주둔을 옹호했습니다. 이는 특히 영국,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칠레와 같은 다른 국가들이 이미 주장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의 경고는 숨겨진 문명이 아니라 지정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진실은 추측과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대안적인 이론들이 유포되었습니다. 하이점프 작전이 남극에 있는 비밀 나치 기지에 대한 군사 공격이었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버드가 속이 빈 지구의 입구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정대가 조기 종료를 강요하는 첨단 기술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공식적인 이야기가 지루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는 매핑, 기상 관측, 장비 시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남극이 극적인 방식으로 중요하기를 원했으며 단순히 한랭 장비를 시험하는 얼어붙은 실험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하이점프 작전의 실제 유사는 더 미묘하지만 더 중요했습니다. 이 작전은 대규모 미국 남극 작전의 템플릿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물류 준비와 군사 및 과학 인력 간의 조정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항공 정찰에 대한 의존과 임시기지의 신속한 건설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교훈들은 10년 후 국제 지구물리년 동안 연구 기지 설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1948년에 한 메모를 찾습니다. 이 메모에는 공식 용도로만 사용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여기서 버드는 미국의 영구적인 남극 연구 주둔지 설립을 옹호합니다. 그는 소련이 미국이 주장하는 구역에 기지를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없이 이를 허용하면 미래의 어떤 영토 정착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메모는 관료적이며 예산 요청과 물류 요구 사항에 중점을 둡니다. 연료 저장과 인력 교대 일정의 세부 사항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외딴 환경에서 진정한 권력의 도구들입니다. 이것이 정부가 숨기는 것입니다. 음모가 아니라 계산인 것입니다. 모든 연구기지, 모든 매핑 탐험, 모든 과학 프로그램은 동시에 여러 목적을 수행합니다. 연구는 진실하고 과학은 가치 있지만 주둔은 전략적입니다.
1959년에 국가들이 남극 조약에 서명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협력의 외관을 유지하면서 영토 문제를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조약의 탁월함은 그 모호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영토 주장을 인정하지도 논박하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주장을 금지하면서 기존 주장을 효과적으로 동결시킵니다. 매핑은 계속됩니다. 현대 기술은 버드의 항공 사진 작가들을 위성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위성들은 레이더와 중력 이상을 사용하여 얼음 아래 지형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극이 단일 대륙이 아니라 얼음으로 연결된 섬들의 군도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빙하 및 분지는 해수면 아래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 얼음층은 완전히 녹을 경우 전 세계 해수면을 약 58m 높일 수 있는 충분한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 세계 해안 도시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결과와 분리된 과학적 발견으로 제시됩니다. 하이점프 작전이 진정으로 밝힌 것은 남극의 접근성이었습니다. 버워드는 충분한 자원과 결단력만 있다면 이 대륙을 철저히 탐사하고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탐험대의 지도와 사진은 수년 동안 기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금지된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전략적 정보를 구성했습니다. 이 정보는 지형, 자원, 작전상의 도전 과제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이는 남극 주둔을 위한 새로운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이점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기밀 해제되어 기록 보관소의 디지털 컬렉션에서 볼 수 있는 사진들을 직접 살펴봅니다. 사진들은 놀라운 아름다움의 해안선을 보여줍니다. 어두운 물 위로 수백 피트 솟아오른 얼음 절벽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바다의 섬처럼 빙상에서 솟아나는 산들도 보입니다. 불규칙한 지형 위로 얼음이 흐르는 지역을 표시하는 독특한 크레바스 지대의 패턴도 있습니다. 여백에는 조종사들의 송을시 메모가 있습니다. 바람 방향 지표, 예상 거리, 구름과 시야에 대한 기록이 보입니다. 이것들은 항해와 매핑을 위한 작업 문서이자 도구였지 숨겨진 경이로움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드러나는 문서들은 탐험 종료 후 작성된 인력 평가입니다. 장교와 과학자들은 그들의 성과, 극지 조건에 대한 적응성, 미래 남극 작전에 대한 가치에 따라 평가되었습니다. 이것들을 읽으면 하이점프 작전이 근본적으로 선발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영구적인 남극 주둔의 기반을 형성할 개인들을 식별하고 시스템을 시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버드는 미지의 것을 탐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려진 것을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남극을 신화적인 변경에서 작전 가능한 영토로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화는 계속됩니다. 아마도 진실이 불충분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실은 남극이 보이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즉, 인내심 있는 과학자들이 얼음 코어에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펭귄 개체 수를 모니터링하는 광활한 얼어붙은 실험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대륙의 고립과 극단적인 환경을 정당화하는 어떤 계시를 원합니다. 그러나 남극의 중요성은 고대 비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남극은 중요합니다. 이 행성의 기후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얼음층이 전 세계 해수면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 협력이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국가적 경쟁을 대체한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파일을 닫고 기록 보관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는 공공 기록이면서도 거의 요청되지 않는 문서에 익숙한 사람의 숙련된 조심성으로 그것을 다룹니다. 하이점프 작전의 유산은 기밀 파일이나 은폐된 사진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연구 기지, 모든 국제 협력, 남극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과학 논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버드의 탐험은 남극이 점령되고 연구되며 잠재적으로 개발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어떤 허구적인 미스터리보다 훨씬 더 중대한 발견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남극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그 비밀들을 방해받지 않도록 규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남극에 관한 가장 큰 음모는 정부가 과거에 대해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가 미래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음 및 자원이 충분히 가치 있어져서 협력이 경쟁으로 바뀌는 미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지도들이 과학이 아닌 남은 것을 차지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미래를 계획합니다. 당신은 얼음 위에 무릎을 꿇고 멸균 핀셋으로 작은 바위를 집으려 합니다. 보온 장갑 때문에 손가락이 둔합니다. 그 바위는 실제로는 호두보다 크지 않은 철 운석입니다. 그것은 트랜스 안타르크틱 산맥의 밀레어 산맥 푸른 얼음 표면에 놓여 있습니다. 정확히 10만 년 전쯤 떨어진 그 자리 그대로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태양계 역사의 조각을 오염시키지 않고 수집하는 것입니다. 척도 표시자와 함께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정확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좌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테플론 바에게 넣어 미국 항공 우주국 존슨 우주센터로 운송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6시간 동안 이 작업을 해왔고 4개의 운석을 수집했습니다. 이것이 남극에서 행성과학의 화려한 작업입니다. 밀러 산맥과 남극에 유사한 푸른 얼음 지역은 지구상에서 가장 운석이 많이 수집되는 곳입니다. 그 이유는 놀랍도록 평범합니다. 남극 대륙의 빙상은 내부에서 해안으로 끊임없이 흐릅니다. 이때 그 표면에 떨어진 모든 것을 운반합니다. 얼음이 산맥과 같은 장애물과 만나면 경사를 따라 위로 흐릅니다. 이때 표면 얼음이 승화와 바람으로 제거되는 상마 현상이 쌓이는 양을 초과합니다. 수천 년에 걸쳐 이 과정은 고대 푸른 얼음 표면의 운석을 응집시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년에 걸쳐 온 샘플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에 축적되는 자연적인 수집 구역이 만들어집니다. 1976년 첫 번째 체계적인 운석 수집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 과학자들은 남극에서 5만 개가 넘는 표본을 회수했습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발견된 모든 운석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희귀한 유형의 운석들이 포함됩니다. 소행성 충격으로 화성에서 떨어져 나와 결국 지구의 중력에 포획된 화성 운석이 있습니다. 달에서 방출된 달 표본도 있습니다. 초기 태양계에서 형성된 유기 화합물을 포함하는 탄소질 콘드라이트도 있습니다. 또한 부서진 소행성의 핵에서 온 철 운석도 있습니다. 각 표본은 타임캡슐입니다. 이는 다른 어떤 출처도 제공할 수 없는 초기 태양계의 조건에 대한 정보를 보존합니다. 그러나 운석을 수집하는 일은 인내와 불편함의 연속입니다. 당신은 작은 야영지에서 생활하는 4명으로 구성된 팀의 일원입니다. 야영지는 잠을 자기 위한 2개의 스콧 텐트와 장비 및 샘플 처리를 위한 더 큰 텐트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연구기지는 맥머도이며 450km 떨어져 있습니다. 헬리콥터로만 접근할 수 있으며 날씨가 허락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은 이곳에 3주 동안 머물렀습니다. 지연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철수 전까지 2주가 더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은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날씨 조건을 평가하고 하루의 탐색 구역을 계획하며 비상물품을 챙겨 얼음 위로 나섭니다. 탐색 자체는 푸른 얼음 위를 천천히 걸으며 얼음이 아닌 물체를 찾기 위해 표면을 스캔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아마도 3km를 이동합니다. 완전한 탐색 범위를 보장하도록 고안된 방식으로 할당된 구역을 지그재그로 가로지릅니다. 대부분의 날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어떤 날에는 지구의 암석을 발견합니다. 이는 남극 횡단 산맥의 조각들로서 풍화되어 얼음에 의해 운반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운석과 신중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특별한 날에는 운석을 발견합니다. 이때 지루한 탐색 시간은 지구 자체보다 오래된 물질을 회수한다는 지식으로 짧게나마 정당화됩니다. 원정대의 수석 과학자이자 남극 운석 수집 시즌에 7번 참여했던 제임스 리우 박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인디애나 존스식 탐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장비 텐트 안에서 휴대용 현미경으로 표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기권 진입으로 생성된 녹아내린 표면층인 용융각이 온전한지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극적인 발견, 고대 외계 유물, 그리고 포자설의 증거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하 20도의 텐트에서 생활하며 동결 건조 식품을 먹는 6명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90%의 경우 지구의 암석으로 밝혀지는 돌들을 기록하는 모습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석으로 밝혀지는 10%의 발견은 그 노력을 정당화합니다. 남극 운석은 화성이 한때 더 따뜻하고 습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고대 화성물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운석들은 달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최근에 화산 활동을 겪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운석들은 태양 이전에 존재했던 별들에서 형성된 먼지 알갱이인 태양 전 입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성 과정을 직접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석들은 아미노산과 기타 유기 화합물을 산출했습니다. 이는 생명의 구성 요소가 초기 태양계에 존재했으며 운석 충돌을 통해 어린 지구에 전달될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남극에 대한 숨겨진 진실입니다. 남극은 얼음 아래에 있는 것보다 얼음 위에 있는 것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남극 대륙의 극한 추위는 운석을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합니다. 반면 푸른 얼음 지역은 운석을 수집 구역으로 응집시킵니다. 지구상의 다른 어떤 장소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하라 사막도 많은 운석을 산출하지만 그것들은 열과 습기로 인해 풍화됩니다. 남극의 운석은 수십만 년 동안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운석의 과학적 가치를 훨씬 높입니다. 수집 프로토콜은 엄격합니다. 각 운석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멸균된 도구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사진에는 스케일바와 식별 표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좌표는 1m 미만의 정확도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모든 표본에는 표준화된 시스템에 따라 현장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시스템은 위치 약어, 수집 연도, 그리고 일련 번호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MIL 1234-7은 프로그램 시작 이후 밀러 산맥에서 수집된 12347번째 운석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행정적 정밀성은 무작위 발견을 통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당신은 오후 내내 2.3kg의 콘드라이트를 문서화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고 표면 질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깁니다. 이 과정은 표본 하나에 거의 1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카탈로그를 위한 또 다른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저녁이 되면 당신은 오늘 발견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주간 수집을 위해 준비합니다. 이 수집품은 맥머도로 옮겨진 후 결국 휴스턴으로 배송될 것입니다. 작업대에 몸을 구부리고 있어 허리가 아프고 세 겹의 장갑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은 마비된 듯합니다. 이것이 과학 현장 조사의 현실입니다. 불편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세심한 문서화 작업은 다른 사람들이 수년 후에 분석할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그날 저녁 침실 텐트에서의 대화는 남극 현장 연구자들의 독특한 문화를 드러냅니다. 리우 박사는 2015년 시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의 팀은 5kg의 탄소질 콘드라이트를 발견했는데 이는 전국적인 뉴스가 된 주요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눈보라 속에서 텐트에 갇혔던 사밀입니다. 그들은 초콜릿을 배급받고 누군가 자신의 아이팟에 다운로드한 같은 3장의 앨범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팀원은 현장 시즌 후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정서적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문명으로 돌아가면 사소한 일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안전, 과학적 진실성, 그리고 충분한 커피만이 중요했던 몇 주를 보낸 후의 일입니다. 다시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립은 그 자체의 명확성을 만듭니다. 현장에서는 모든 결정이 명확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텐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바람이 텐트를 파괴할 것입니다. 장비를 관리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날씨 조건을 주시하지 않으면 폭풍우에 갇힐 것입니다. 행동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즉각적이고 가혹합니다. 이는 결과가 종종 모호하고 지연되는 현대 생활의 복잡하고 애매한 인과관계와는 다릅니다. 리우 박사는 남극이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극이 잔인할 정도로 불편하게 정직하다고 덧붙입니다. 그곳에서 실수를 하면 동상, 저천증, 장비 고장 등으로 즉시 그 결과를 느낍니다. 무능함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직함이 중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 없이 무능할 수 있고 능력보다 정치가 중요하며 실질보다 외모가 우선시되는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은 지칩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 자원하게 됩니다. 춥고 불편하며 지루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최소한 그곳은 진짜 같기 때문입니다. 운석 수집 프로그램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작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얼음 위를 걷고 돌을 줍고 양식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학적 성과는 비범합니다. 남극 운석은 수천 편의 연구 논문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항성 진화에 대한 노벨상 수상 연구에 기여했으며 초기 태양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일부 표본에 박힌 우주먼지는 수십억 년 전의 초신성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지구의 역사를 별의 생명 주기와 연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텐트에서 생활하며 고통스러울 정도로 세심하게 암석을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부가 남극에 대해 강조하지 않는 점은 남극의 가치가 이러한 인내심 있고 매력적이지 않은 작업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발견이나 유레카의 순간은 없습니다. 그저 수십 년에 걸쳐 인간의 지식을 변화시키는 표본과 데이터의 느린 축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운석 수집 프로그램은 40년 넘게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 행정부와 예산 위기를 거치면서도 유지된 것은 과학계가 체계적인 수집이 개별 탐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침낭에 몸을 뉘며 당신은 그날 아침 수집한 운석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것은 45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하고 지구 대기권 진입을 견뎌낸 소행성대 물질의 파편입니다. 당신이 우연히 지나갈 때까지 남극 얼음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그것은 봉투에 담겨 목록화되고 휴스턴으로 배송될 것입니다. 그리고 얇게 잘라져 개별 원자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로 분석될 것입니다. 추출된 정보는 수천 개의 다른 운석 데이터와 결합되어 태양계 형성 모델을 정교하게 다듬을 것입니다. 이것이 남극의 비밀입니다. 남극은 고대 미스터리를 숨기고 있지 않습니다. 남극은 지식을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견디는 사람들의 끈기 있는 노력을 통해 한 번에 하나의 작은 암석으로 우주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대륙의 가치는 얼음 아래에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에 흩어져 있는 것에 있습니다. 심오한 시간으로부터 온 메시지들은 그것들을 찾을 만큼 인내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읽히기를 기다립니다. 밤새 바람이 거세지고 당신은 텐트 천이 팽팽하게 튀는 소리에 여러 번 잠에서 깹니다. 아침이 되자 날씨가 너무 나빠져 현장 작업이 연기됩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장비 텐트에서 표본 문서를 검토하고 카드를 치며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조차 데이터가 됩니다. 날씨로 인해 잃어버린 일수, 현장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강제적인 비활동의 심리적 효과 등입니다. 모든 것이 기록되고 모든 것이 기록 보관소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이것이 모든 남극 연구자가 결국 발견하는 숨겨진 진실임을 깨닫습니다. 이 대륙은 비밀을 지키지 않습니다.
남극은 운석을 수집하는 데 필요한 지루함, 불편함, 그리고 고립을 기꺼이 견디는 누구에게나 비밀을 자유롭게 제공합니다. 미스터리처럼 보이는 것은 그저 인내심을 요구하는 지식일 뿐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음모론이 만연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알려지지 않은 의제와 억압된 발견을 상상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수십 년의 화려하지 않은 작업과 결코 유명해지지 않을 사람들이 수행하는 작업, 그리고 수년이 걸려 수집하고 처리한 샘플을 분석해야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말입니다. 진정한 음모가 있다면 그것은 남극이 여전히 자금을 계속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자 수익은 수십 년 단위로 측정되며 발견은 점진적이고 조건은 의도적으로 어렵습니다. 즉각적인 결과와 극적인 돌파구를 요구하는 시대에 남극 과학은 인내심 있는 관찰이 결국 이해를 낳는다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은 점점 더 희귀해 보입니다. 그러나 운석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푸른 얼음 위에 쌓입니다. 텐트에서 생활하며 암석을 기록하려는 다음 세대 연구자들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운석이 계속 떨어지는 한, 남극은 지루한 하루하루를 통해 우주의 비밀을 계속 밝혀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맥머도 기지의 기계 작업실에 서 있습니다. 한 기술자가 물 증류 시스템용 교체 부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쓰는 선반은 방 안의 대부분의 사람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교체 부품은 정밀한 나사산이 있는 황동 이음소에입니다. 이 부품은 기지 재고에 없습니다. 다음 보급선은 4달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애틀 출신의 34살 기계 엔지니어 케빈 토레스가 직접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캘리퍼스로 측정하며 진행 상황을 몇 분마다 확인합니다. 이것은 지난 이틀 동안 그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가 작업을 마치면 증류 시스템이 복구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지는 다시 충분한 담수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150명의 겨울 거주 인구를 위한 것입니다. 토레스는 작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극에서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물건들을 고칩니다. 추위는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밀봉제는 부서지기 쉽고 윤활유는 얼어붙으며 금속은 수축하고 갈라집니다. 온대지방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장비도 여기서는 몇 주 안에 고장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어떤 재료든 활용하여 적응하고 즉흥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남극에서 가장 큰 시설인 맥메어도 기지는 로스 섬의 화산지대에 작은 공업 도시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건물에는 연구실, 기숙사, 창고, 발전 시설, 그리고 지원 인프라가 들어서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인구가 1200명이 넘게 늘어납니다. 과학자, 지원 인력, 장비 운용자, 행정 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활기찬 활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나 겨울에는 바다가 얼고 모든 항공편이 중단됩니다. 그때는 인구가 150명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들은 9달간의 고립과 어둠 속에서 기지를 유지하는 필수 인력입니다. 토레스도 그들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겨울 거주 인원입니다. 외부 지원이 불가능한 몇 달 동안 맥머도 기지를 운영하는 필수 인력 중 한 명입니다. 그의 공식 직함은 기지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 역할은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기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발전기를 수리했고 차량을 재건했습니다. 또한 극한 온도에서 작동하도록 과학 장비를 개조했습니다. 한 번은 기지 전체의 전력 변동을 일으키는 온수기를 사흘 동안 수리했습니다. 그는 가공한 부품에 마침내 만족하고 재조립 과정을 시작하며 말합니다. 사람들은 남극 연구에 대해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빙하의 기후 과학자나 펭귄을 연구하는 생물학자, 미지의 영토를 탐험하는 탐험가를 상상합니다. 그것은 상황이 허락하는 4달간의 여름 시즌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학자들은 인프라에 의존합니다. 전력, 물, 난방, 통신, 폐기물 관리 등입니다. 누군가는 1년 내내 이 인프라를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들여올 수 없고 아무도 떠날 수 없는 8달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일입니다. 도전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기지 건물을 사람이 살 수 있게 유지하는 난방 시스템은 매년 약 25만 갤런의 디젤 연료를 태웁니다. 연료 저장 및 분배 시스템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겨울에 펌프가 고장나면 몇 시간 내에 건물이 거주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발전 시스템은 세대의 디젤 발전기를 교대로 가동합니다. 정교한 백업 시스템과 이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화된 시스템조차도 고장날 수 있습니다. 토레스는 2018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세대의 발전기가 동시에 오프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지는 새벽 2시에 암흑에 잠겼습니다. 당시 외부 온도는 영하 45도 셀시우스였습니다. 그는 회상합니다. 우리는 4분 안에 비상 발전기를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4분은 매우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온도는 즉시 떨어졌습니다. 모든 기후 제어 시스템이 오프라인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해 훈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집중하게 됩니다. 전력을 복구하지 못하면 남극 겨울 한복판에서 비상 대피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피 절차는 상세하며 끔찍합니다. 남극에서의 겨울 구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해빙은 선박 접근을 막습니다. 기상 조건은 일반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합니다. 실제 비상 상황에서 가장 가까운 도움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직 인내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남극 작전의 모든 것을 형성합니다. 이중화는 제한이 아니라 절대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핵심 시스템에는 백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업 시스템에도 백업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교차 훈련을 받습니다. 이는 핵심 인력이 무력화되더라도 필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토레스는 기지의 장비 재고를 보여줍니다. 이는 수천 개의 부품을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정후부터 디젤 엔진까지 다양합니다. 각 품목은 집요하게 추적됩니다. 재고 수량, 사용률, 재주문 시점, 보관 위치 등이 기록됩니다. 재고 시스템은 단순한 관료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입니다. 겨울에 중요한 부품이 떨어지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자들은 모든 가능한 고장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재고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예비 부품으로 가득 찬 창고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을 대비해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레스는 설명합니다. 우리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바라건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될 경우의 비용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비합니다. 제가 고치고 있는 그 펌프 말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3개의 예비 펌프를 재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펌프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이한 방식으로 고장나서 설계 결함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것들도 비슷하게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 그것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배움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놀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준비 문화는 인력 선발까지 이어집니다. 겨울 거주 후보자들은 광범위한 심사를 거칩니다. 여기에는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가 포함됩니다. 남극에서는 치과 응급 상황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리평가와 기술평가도 이루어집니다. 목표는 기술적으로 유능하고 심리적으로 회복 탄력성이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잘 어울리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 150명의 개인이 9달 동안 완전한 고립 속에서 함께 살고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 어려움은 상당합니다. 기지 거주자들은 남극 겨울 동안 몇 달간 완전한 어둠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일주기 리듬을 방해하고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립은 대인 관계에 긴장을 유발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단순한 분리로 해소될 긴장입니다. 그러나 남극에서는 갈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수백 미터 이내에서 생활하며 피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겨울 거주 대원들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세 번째 분기 현상을 겪습니다. 이는 고립 기간의 중간쯤에 나타나는 심리적 침체기입니다. 증가된 과민성, 우울증, 대인 갈등이 특징입니다. 토레스는 말합니다. 다섯 번째 달쯤 되면 사람들이 이상해집니다. 도전의 설렘은 사라지고 끝은 여전히 불가능할 정도로 멀어 보입니다. 사소한 짜증이 큰 불만이 됩니다. 사람들은 사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것에 집착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다가올 것을 알고 대비하지만 여전히 매년 발생합니다. 해결책은 대부분 인내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단계이며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그룹 결속을 유지해야 합니다. 아무도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에도 사교 활동을 조직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터무니없을 분쟁을 때로는 중재해야 합니다. 어느 해 2명의 과학자가 식기세척기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의견 차이로 서로 말하지 않게 되었다고 토레스는 회상합니다. 분쟁은 기지 지도부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결국 추가 갈등을 막기 위해 주방 청소에 대한 공식적인 규약이 수립되었습니다. 토레스는 웃으며 말합니다. 그때 집단 생활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기세척기 사용이 외교적 사건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혹은 어쩌면 어려움 때문에 겨울 거주 대원들은 뛰어난 결속력을 발전시킵니다. 남극 겨울에 공유된 경험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간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매년 열리는 재회 모임은 여러 기지와 여러 해의 베테랑들을 모이게 합니다.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환경 중 하나에서 함께 생존했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토레스는 4번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는 그의 성인 생활을 본질적으로 정의하는 놀라운 헌신입니다. 그는 맥머도에서의 책임 때문에 가족의 출생, 결혼식, 장례식을 놓쳤습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온대 지방의 겨울보다 남극의 겨울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왜 계속 돌아오는지 물으면 그는 답을 분명히 말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는 마침내 말합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유용함을 느끼는 곳입니다. 단순히 고용된 것이 아니라 유용하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유지하는 모든 시스템, 제가 해결하는 모든 문제는 과학 연구를 직접적으로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연구입니다. 제 작업이 중요한지에 대한 모호함은 없습니다. 어쩌면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여가 임의적이거나 상징적이라고 느껴지는 직업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낸 후에는 다릅니다. 당신의 기술이 사람들이 얼어 죽을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남극으로 오는 것은 분명함을 줍니다. 이것이 남극 작전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이 대륙은 토레스와 같은 사람들의 전문 지식으로 운영됩니다. 엔지니어, 기술자, 장비 운용자, 물류 조정관 등입니다. 이들의 작업은 무언가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적 발견, 언론 보도, 발표된 논문은 모두 인프라에 의존합니다. 이 인프라는 해당 출판물에 결코 언급되지 않을 사람들이 유지합니다. 이들은 탐험을 가능하게 하는 숨겨진 노동력입니다. 물 증류 시스템은 재조립되어 테스트됩니다. 시스템은 작동합니다. 토레스는 수리를 세심하게 기록합니다. 무엇이 고장났는지, 왜 고장났는지, 어떻게 고쳤는지 등입니다. 이는 유사한 문제에 직면할 미래의 엔지니어들에게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 문서는 그 자체로 중요한 관행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겨울 거주 대원들의 기관 지식을 구축합니다.
오늘날 사용되는 많은 해결책은 수십 년 전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던 엔지니어들이 개발했습니다. 그들의 혁신은 유지보수 기록과 비공식 지식 기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토레스는 로그북을 다듬며 말합니다. 우리는 전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수리는 이 환경에서 생존하고 작동하는 방법에 대한 집단적 이해를 더합니다. 미래의 임무는 이곳에서 배우는 것을 활용할 것입니다. 화성이나 심해 서식지 또는 인간이 다음에 가기로 결정하는 어디든 말입니다. 극적인 것이 아니라 지루한 기본입니다. 생명 유지를 유지하는 방법, 제한된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 고립 속에서 사람들을 제정신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입니다. 그것이 남극 작전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은 기계 작업실을 나와 어두워진 기지를 걷습니다. 지금은 한낮이지만 겨울 태양은 한 달 더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건물들은 따뜻하고 조명은 밝으며 분위기는 거의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숨겨진 복잡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수천 개의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보호받지 못한 인간을 몇 분 안에 죽일 수 있는 환경에서 이 거주 가능한 거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남극의 중요성이 고대의 비밀이나 숨겨진 의제가 아니라 이것에 있음을 이해합니다. 충분한 지식, 준비, 그리고 남극 겨울 새벽 3시에 디젤 발전기를 기꺼이 고치려는 사람들의 화려하지 않은 전문 지식이 주어진다면 인간은 어디에서든 생존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정부가 강조하지 않는 진실은 남극에 비밀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밀을 발견하기 위한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는 지루하지만 필수적인 작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고 즉각적인 수익을 내지 않으며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지 못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케빈 토레스와 같은 사람들이 없다면 남극은 1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접근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음모가 아니라 단순한 불가능에 의해 보존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진실일 것입니다. 지식은 기반 시설을 필요로 합니다. 기반 시설은 유지보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는 다른 사람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불편함과 고립을 기꺼이 견디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남극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명확하고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를 잊기 쉽습니다. 무언가 고장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때서야 당신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시스템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유지보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발전기들은 배경에서 윙윙거립니다. 디젤을 전기로 변환하며 작동합니다. 이는 거주 가능 환경과 적대적인 환경 사이의 경계를 유지합니다. 기지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연료 수준을 감시합니다. 온도 센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피할 수 없는 고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극의 진정한 업무입니다. 발견 자체가 아닙니다. 한 번에 하나씩 부품을 수리하며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스콧 극지 연구소 도서관에 있습니다. 당신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탐험 일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죽으로 제본된 책들에는 로버트 팔콘 스콧, 어니스트 셰클테온, 더글러스 모슨과 같은 탐험가들의 직접적인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상과 굶주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실패한 장비와 성공적인 항해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진정한 위험의 순간들로 점철된 일상의 지루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읽으면서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입니다. 수십 년간의 남극 탐험 내내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괴혈병은 비타민C 부족으로 발생합니다. 이 병은 18세기 이래로 치료법이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탐험대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온대의 기후를 위해 설계된 장비는 극지방 조건에서 고장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탐험대 역시 비슷하게 고장나는 유사한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보급품 계산은 불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배급과 즉흥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탐험대의 보급품 계산 역시 낙관적이었고 똑같이 틀렸습니다. 극지 탐험을 전문으로 하는 역사학자이자 연구소의 기록 보관원인 한나 로스차일드 박사가 당신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차 한 잔과 아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극지 역사학자가 결국 깨닫는 것을 당신이 발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극의 역사는 선형적인 발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환적입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가 잊었던 교훈을 다시 배웁니다. 그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같은 해결책을 재발견합니다. 이 대륙은 인간의 야망을 겸손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테라노바 탐험대의 스콧 일기를 꺼냅니다. 1912년 1월에 한 기록을 펼쳐 보여줍니다. 이는 그가 남극점에서 돌아오는 여정에서 사망하기 단 몇 주 전이었습니다. 스콧은 로알 아문센이 남긴 노르웨이 국기에 대해 썼습니다. 아문센은 그보다 5주 먼저 극점에 도달했습니다. 그 기록은 놀랍도록 절제되어 있습니다. 패배를 쓰라림 없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즉시 실용적인 문제들로 돌아갑니다. 날씨 상태, 이동 거리, 대원들의 신체 상태 같은 것들입니다. 로스차일드는 대중적인 이야기에서 이러한 점이 종종 간과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비극에 초점을 맞춥니다. 스콧과 그의 동료들이 안전한 곳에서 수마일 떨어진 텐트에서 죽어가는 모습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게 만든 평범한 현실을 놓칩니다. 그들은 한 번의 극적인 실패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축적된 작은 오판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식량 배급량은 불충분했습니다. 그들의 의복은 그 시대에는 진보적이었지만 그들이 마주한 온도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문센처럼 개를 사용하는 대신 썰매를 직접 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여정은 불필요하게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보급품 저장소에 충분한 안전 여유를 두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그들을 지연시켰을 때 그들에게는 완충 장치가 없었습니다. 아문센의 탐험대와의 대조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문센은 뛰어난 용기나 결단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스콧의 팀도 마찬가지로 용감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준비와 문화적 학습을 통해 성공했습니다. 아문센은 이누이트의 극지 생존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개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계획 모든 측면에 넉넉한 안전 여유를 두었습니다. 또한 작전에서 유연성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탐험 일지는 눈에 띄게 지루합니다. 매일 성공적인 이동, 충분한 식량, 합리적인 날씨, 일상적인 항해가 계속됩니다. 그는 남극점에 도달하여 노르웨이 국기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대원이나 개도 굶주림으로 잃지 않고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일부 개들은 식량을 위해 도살되었습니다. 이는 스콧이 도덕적으로 혐오스럽다고 생각한 실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남극에서의 생존은 영웅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루할 정도로 유능함에 관한 것입니다. 아문센은 원주민 극지 사람들에게서 배우려 했습니다. 유럽 기원이 아니더라도 검증된 기술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그는 형식보다 기능을 우선시했습니다. 스콧은 총명하고 용감했지만 인상적으로 보이는 영국식 남극 탐험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문센은 예상되는 필요량의 3배에 달하는 식량을 챙겼습니다. 스콧은 계산상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양을 챙겼고 최소한의 오차 범위만을 두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패턴은 남극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됩니다. 셰클턴의 1914년부터 1917년 인듀어런스 탐험은 장대한 생존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배는 얼음에 갇혀 부서졌습니다. 대원들은 몇 달 동안 고립되었습니다.
셰클턴은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작은 보트를 타고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전설적인 항해를 했습니다. 잊혀진 것은 이 탐험이 남극 대륙 횡단이라는 주된 목표를 결코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셰클턴이 위기 동안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해 얼음 상태가 유난히 심각하다는 숙련된 고래잡이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웨들해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영웅시합니다. 실제 교훈을 가리는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스콧은 불충분한 준비의 경고성 이야기라기보다는 고귀한 비극적 영웅이 됩니다. 셰클턴은 의심스러운 의사결정으로 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야심찬 모험가라기보다는 완벽한 리더가 됩니다. 이러한 신화화는 미래 탐험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남극 연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유지하는 목적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 기록을 왜곡합니다. 로스차일드는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며 말합니다. 정부가 남극에 대해 숨기는 것은 음모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연속성입니다. 스콧의 탐험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동일한 조직적 병폐는 현대 남극 작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압력, 안전 여유를 줄이려는 유혹, 불확실성을 인정하기 꺼리는 제도적 저항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현대 기지에는 스콧이 상상할 수 없었던 중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무 목표와 신중한 위험 관리 사이에 근본적인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거의 뉴스에 나오지 않는 현대의 사건들을 설명합니다. 기상 조건이 예상치 못하게 악화되어 위험한 상황에서 철수한 현장 팀들이 있습니다.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치명적이었을 장비 고장도 있었습니다. 대피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처리된 의료 응급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안전 보고서와 사후 브리핑 세션에 기록됩니다. 교훈을 얻기 위해 분석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보관됩니다. 그것들은 미디어 보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현대 남극 작전은 재난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실패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도서관 소장 자료에는 탐험 일지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작전 검토 보고서도 포함됩니다.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도 있습니다. 남극 조약 사찰 임무 보고서 또한 포함됩니다. 이것들을 역사적 기록과 함께 읽으면 근본적으로 얼마나 적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전 과제들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고립, 극심한 추위, 보급품 제한이 그렇습니다. 신중한 계획과 견고한 백업 시스템의 필요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점은 이러한 도전을 완화하는 우리의 기술적 능력입니다. 그러나 기술은 그 자체로 새로운 실패 모드를 가져옵니다. 로스차일드는 한 연구 기지에서 발생한 2016년 사고 보고서를 보여줍니다. 자동 난방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 건물이 과열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기 전에 내부 온도가 40도 셀시우스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추위와 싸우는데 익숙한 기지의 월동 대원들은 처음에는 정반대의 문제에 당황했습니다. 그 사고는 부상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의 결론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복잡한 시스템은 작전 계획자가 예측하지 못할 수 있는 새로운 실패 모드를 도입합니다. 중복성은 단순히 자동화된 백업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독과 개입 능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로스차일드는 이것이 그녀가 말하는 순환적 역사의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남극 작전을 관리하기 위해 더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정교함은 복잡성을 낳고 복잡성은 새로운 실패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스콧의 탐험대는 썰매, 텐트, 수동 항해와 같은 비교적 간단한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술들은 주로 환경 조건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현대 탐험대는 GPS, 위성통신, 컴퓨터 제어 생명 유지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도 실패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대화는 미래, 즉 2048년으로 향합니다. 그 해에는 광물 채취 금지 조약이 만료됩니다. 로스차일드는 비관적입니다. 그녀는 자원 부족이 국제 협약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지적합니다. 남극 조약이 이렇게 오래 지속된 것은 부분적으로 남극이 경제적으로 접근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기후 변화는 그러한 계산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에빙 범위가 줄어들고 접근이 더 쉬워짐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원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개발 금지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약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영토 주장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려는 경쟁도 나타날 것입니다. 아마도 외교적으로 무시될 것이고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조약 위반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녀는 전환이 극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갑작스러운 침략이나 일방적인 주장 없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연구기지들은 그들의 능력을 확장할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과학적 목적을 위해서이지만 실제로는 자원 부유 지역에 작전적 존재감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들은 개발 가능한 매장지를 찾아낼 것입니다. 기업 이익단체들은 정부에 로비를 할 것입니다. 조약은 포기되기보다는 재해석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엄격한 환경 통제 하에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녀는 2048년으로부터 20년 이내에 남극에는 활발한 광물 채굴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50년 이내에 이 대륙은 조약 조항에도 불구하고 경제 구역으로 분할될 것입니다. 로스차일드는 학자로서의 평정심을 잠시 잃으며 말합니다. 이것이 그녀를 가장 슬프게 하는 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변경 환경에서 이를 보았습니다. 북극, 심해, 심지어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탐험은 과학적 지식과 국제 협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그 변경을 채굴 구역으로 변모시킵니다. 협력은 경쟁으로 바뀝니다. 남극은 특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지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더 긴 유예 기간을 가졌을 뿐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이러한 궤적을 막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로스차일드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녀는 마침내 답합니다. 오직 개발 비용이 추출되는 가치보다 더 높게 유지될 때만 그렇다고 말입니다. 만약 남극이 충분히 어려운 상태로 유지된다면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가 예측만큼 해빙을 줄이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채굴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서 대체 자원이 발견된다면 현재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기술 발전과 자원 부족은 모두 남극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자들이 가끔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 외에는 도서관이 조용합니다. 당신은 극지 탐험에 축적된 지혜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남극 환경에서 무엇이 통하고 통하지 않는지를 기록한 수천 페이지의 자료입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는 이러한 지혜가 변화하는 경제적, 기술적 상황으로 인해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교훈, 즉 신중함의 가치, 준비의 필요성, 환경적 한계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은 현재와 미래의 압력과 경쟁합니다. 로스차일드는 정책 이반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남극이 오만을 벌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고 여겼던 모든 탐험대는 그 대륙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지름길을 택하거나 경고를 무시했던 모든 작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중함보다 야망에서 비롯된 모든 결정도 실패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고 오류를 위한 여유를 두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이 교훈은 남극의 미래에 대한 지정학적 결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남극 대륙은 우리의 경제적 필요나 국가적 이익을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남극은 그저 스스로 존재할 뿐입니다. 적대적이고 용서하지 않으며 인내심이 강합니다.
우리가 셀콧의 탐해염대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과 같은 오만함으로 접근한다면 그 결과는 비례적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하루의 남은 시간 동안 탐험 일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패턴이 드러납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안전하게 돌아온 성공적인 탐험대들은 지루한 일지를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아문센의 남극점 여정 일지는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지루합니다. 그는 순조롭게 나아갔다. 날씨는 좋았다. 모든 대원과 개들이 건강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성공적인 여정, 충분한 준비, 그리고 일상적인 실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극적인 일지들은 위기와 고난, 그리고 막판 즉흥적인 대처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간신히 자신들의 실수에서 살아남은 탐험대들의 기록입니다. 이것이 남극의 진실입니다. 이는 음모가 아니라 서사적 관습 때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공은 지루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탐험대는 실패작이나 거의 실패할 뻔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극에서의 장기적인 존재에 대해 진지하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연구 기지를 유지하고 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추출하려면 그러합니다. 극적인 실패를 신화화하기보다는 지루한 성공을 본받아야 합니다. 도서관을 나설 때 로스차일드는 더글러스 모슨의 인용문을 복사하여 건네줍니다. 그는 1911년부터 1914년까지 오스트랄라시아 남극 탐험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재앙적인 썰매 여행 중 2명의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 후 모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남극 탐험은 미리 생각했던 것만큼 단순한 경우가 거의 없다. 로스차일드는 말합니다. 이 문구는 모든 남극 연구 기지 위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보이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계획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분명하지만 꾸준히 무시되어 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정부들이 남극에 대해 숨기고 있는 진짜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즉, 100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우는데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각 세대는 자신들의 기술이 과거의 실패로부터 면역력을 갖게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남극 대륙이 그 반대를 증명하는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남극은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고 기꺼이 인정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드러냅니다. 인간 본성은 인간 기술보다 훨씬 느리게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질문은 남극이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는 남극이 100년 넘게 가르쳐온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증거에 따르면 그 답은 기껏해야 불확실합니다. 정부들이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는 남극에 대한 진실은 얼음 밑에 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연구 논문, 모든 기지 유지 보수 기록, 모든 탐험 보고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남극은 보이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가장 춥고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대륙입니다. 주로 기후 과학, 천문학, 극한 조건에서의 생물학 연구를 위한 자연 실험실로서 가치 있습니다. 숨겨진 것은 더 미묘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국제 협력의 취약성입니다. 경제적 압력이 남극 조약을 시험할 임박한 기한이 있습니다. 적대적인 환경에서 인간 존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매력적이지 않은 전문 지식도 숨겨져 있습니다. 남극의 보호는 경제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는 데 달려 있다는 불편한 사실도 있습니다. 기술과 자원 부족으로 착취가 가능해지면 60년 동안 대륙을 보존해온 자제력은 가장 큰 시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진정한 음모는 고대 문명이나 억압된 발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인류가 다른 곳에서 자원이 부족해질 때 마지막 대륙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문서들은 존재합니다.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입장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두운 방에서의 비밀 회의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인프라, 연구, 그리고 존재의 느린 축적을 통해서입니다. 2048년에는 채굴 금지 조치가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국가들은 남극을 착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주장하기 위해 준비해 온 것을 어떻게 나눌지 협상할 것입니다. 그것이 숨겨진 진실입니다. 적극적인 억압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미래의 갈등은 극화하기 어렵고 인내심 있는 준비는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못한다는 평범한 현실을 통해서입니다. 남극은 자원 부족 상황에서 인류의 장기적인 협력 역량을 보여주는 탄광 속 카나리아입니다. 역사가 어떤 지침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위기가 이미 도래할 때까지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극적인 실패로 표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돌이켜보면 분명히 재앙으로 이어졌던 작은 타협들이 축적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남극 대륙은 인간 드라마에 무관심하게 기다립니다. 그 얼음 속에 지구의 기후 역사와 어쩌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보존하면서 말입니다. 그 미래가 지속적인 협력을 포함할지 아니면 새로운 경쟁을 포함할지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남극에서의 발견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얼음에서 멀리 떨어진 회의실과 입법기관에서 내려진 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남극의 겨울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정은 이 마지막 위대한 황야가 보호받을지 아니면 또 다른 착취 대상의 변경이 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계획, 그들 자신의 야망입니다. 60년 동안 남극을 보존해온 협력이 또 다른 60년을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들 자신의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진실은 기밀 문서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2048년으로 카운트다운하는 달력 속에 있습니다. 아무도 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 속에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역사가 시사하는 것보다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